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박태진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의 학술대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책임 그리고 의무라는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경험을 했던 감염병 대응 경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감염병 대응이 응급의학과 의사의 역할인가? 사실 그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의문도 많았고 불만도 좀 많았었는데요. 결국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응급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그 환자를 마주 하게 되면서 실제로 저희가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고 실제로 그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뭔가 법률적인 위험도 저희가 많이 빠지게 되어 있었던 걸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짧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했던 이제 공공병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일을 했었던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이 이제 이전에 근무했던 근무처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그 수년 동안 그 질병청에서 그 신종 감염병 대응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했던 내용이고 이거를 논문화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 드리는 걸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응급의학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전담병원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평상시에 저희가 어떤 준비를 했고 산발 유행기, 대유행기 그리고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해결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논문 퍼블리시했던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좀 더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그 경로를 통해서 환자가 감염이 되고 검역소를 이제 통과해서 이제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이제 바로 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환자가 내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이제 감염이 퍼지죠. 이제 코로나 초기에 중국에서 환자들을 막지 않아서 환자들이 마구 유입이 됐을 때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검역을 조금 소홀히 했었던 부분들 그것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감염병 병원에서 어떻게 저희가 업무를 했는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준비는 코로나 때 갑자기 준비된 부분들이 아니고요. 2015년 메르스 때부터 준비가 되었습니다. 메르스 1번 환자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환자 기관사건하고 주치의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 기관지 내시경도 하고 한 2, 3일 있다 제가 열이 나기 시작해서 격리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무에서 배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거 감염병 이거 조금 그 대응을 이제 허투루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이 일이 끝나고 그 복지부에서 응급실에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는 감염병 안심 응급실을 설치하라고 예산을 줘서 이제 그걸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기 시설을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환기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음압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응급실에 음압실이 그때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감염자를 이동하는 경로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이제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결론적으로는 응급실에 유입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트리아제에서 감염자 선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그 응급실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들어오고 컨트롤 스테이션이 있고 트리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아제에서 보고 환자가 감염이 우려가 있다. 그럼 이렇게 음압실입니다. 이쪽에 음압실은 이제 안에 그 본 진료실과 이제 격리가 그 분리가 돼 있죠. 이런 형태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증 구역은 각각 격벽이 있는 1인실로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응급실 활기 설비에 대해서 혹시 공부한 선생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공급과 배기가 이제 따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에크모 할 때도 오토 서큘레이션에서 들어온 피가 바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전에 있었던 병원 설비는 공기가 들어왔는데 바로 옆으로 나가는, 그래서 환기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업체에서 다 이제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기 순환 횟수 조정에 대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보통 12번, 미국에서는 12번 정도 하는데 이게 그 공조기 성을비에 따라서 굉장히 춥고 소음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당 6회 정도를 했고요. 시간당 6회면은 이제 23분 정도 되면은 방 안에 있는 공기 90%가 이제 걸러지는 순환이 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헤파 필터 공기청정기 다 이때 다 들여오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헤파 필터랑 마스크 등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음, 그 N95 마스크는 0.3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의 사이즈를 95% 차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보다 그 헤파 필터는 그 H13 등급 같은 경우는 똑같은 0.3 마이크로를 99.97% 정도 차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저도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 당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제 전공이랑 펠로우 때 저를 지켜줬던 데탈 마스크가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45%밖에 도움이 안 돼서 저는 지금 덴탈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평상시 대응 두 번째, 아까는 설비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의료진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저희는 PPE 착탈이 교육을 신규 근무자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백신 접종력을 감염내과와 함께 그 과장이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운영을 했던 게 응급실내 방송 코드입니다. 응급실내에서 어떤 환자가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그쪽 구역에 있는 섹터에 있는 의료진만 알고 있고 나머진 몰라. 그런 인턴이 와서 ABG 해. 그러면 가서 턱스크를 하고 가서 막 ABG 한다고 걸리는 거죠. 그럼 그 환자가 감염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응급실내 방송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드 ABC가 있고, A는 에어. 그래서 공기 비말 감염 환자가 발생을 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 MDR TB 환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 노출돼 있을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TB 엑스퍼트에서 나왔다. 그럼 코드 A를 띄웁니다. 그러면은 의료진들이 모여서 어떤 환자가 그 코드 A 환자인지 그거를 얘기해서 그 환자한테 갈 때는 이제 N95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겠죠. 코드 B 같은 거 또 하나, 또 HIV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드 B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샘플할 때 조심해라. 오만자도 좀 많은데요. 컨택 조심해라. 코드 C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드를 하는 거를 개발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하면 환자가 왔을 때 트리아지에서 코드 ABC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음압실로 가게 되고, 그 트리아제를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기서 진료받은 의사가 다시 코드 ABC를 하면 동선 통제한 상태에서 음압실로 빼는 이런 형태의 설계를 했습니다. 트리아제 간호사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걸러지지만은 안에 응급실에서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해외 여행력이 있으세요? 했을 때 나 우간다 갔다 왔는데요. 그럼 우간다에서 무슨 병이 돌고 있지? 이거를 검색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검색 사이트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병청에서 하고 있는 해외 감염병 나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사실 여기 조금 빈약합니다. 여기를 우간다를 쳐보면 다음과 같이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정도, 홍역, 황열, 콜레라 이 정도만 나오는데요. 이제 CDC 여기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DC에서 트래블러스 S 들어가셔가지고 데스티네이션에서 국가를 지정을 하시면 우간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얼러트 레벨이 있고 실제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러트 레벨 2에 뭐가 돌고 있냐? 에볼라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자료에서는 에볼라가 도는 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CDC 자료를 참고를 해서 트리아지에서 환자를 거르실 수 있도록 좀 교육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 그럼 이게 해외 감염병 나오, 이거는 세금 낭비하는 사이트냐? 이건 아니고요. 보시면 이제 주간 감염병 발생 동향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뭐 수련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컨퍼런스 개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에 요거 감염병 컨퍼런스를 했다 그래서 하나 카운트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5분 정도씩 요 PDF를 같이 읽어보는 정도로 어떤 질병이 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 질병명을 머리에 이제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어떤 질병이 돌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원숭이 두창 어디서 돌고 있고 확진자가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이 리포트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간다에서 에볼라가 돌고 있는 거는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질병에 대한 어떤 치료 이런 개념도 좀 나오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뒤에 보시면은 이제 국내 감염병 발생 동향해서 몇 번째 주에서 어떤 병이 돌고 있다. 이게 마지막에 리포트가 되는데 이거 상당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 파상풍이 있을까요? 보시면 지난주에 한 건이 있었다고 리포트가 됐어요. 이런 거 보면 와 신기하다. 이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떤 병이 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뭐 신문에서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비브리오 폐혈증 이런 것도 신문 기사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 자료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유행기 때는 어떤 형태로 이제 PHEIC라고 해서 공중보건 위기 단계가 이제 발표가 되었을 때 저희는 프리트리아제라고 해서 트리아제에서 이걸 걸릴 수가 없다 그래서 프리트리아제가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저희가 병원이 이제 중단 셧다운이 됐다가 이제 일반 환자 진료를 보다가 이제 빨간색이 이제 선별 검사 코로나 환자 진료 수인데요. 이때부터 PHEIC 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태원 클럽발로 서울에서 이제 돌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코로나 선별 검사 진료 건수가 응급실 환자 대비 한 3배 정도 저희가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형태가 좀 다르게 이제 변화가 됐죠. 형태가 이제 프리트리아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음압실에 들어가서 환자를 진료를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밤쯤에 저희가 백신을 막 맞았는데 백신 이거 세상에 없던 건데 그걸 맞아서 사이드가 생겼으면 우리도 모르는데 다 응급실로 왔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카운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이자 백신을 저희 병원에서 이제 놔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논문화했습니다. 요걸 하면서 이제 감염내과에 보내면 이걸 왜 우리한테 보내냐, 머리 아픈데 뭐 신경과 보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해서 하다 못해서 저희가 제일 걱정이 됐던 이제 사이드가 CVS죠. 카버너스 베이너스 사이너스 스럼보시스. 이거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영상의학과, 신경과 다 불러가지고 전체 컨퍼런스 응급의학과 주제로 저희가 했고 이 내용을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각 과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경험 못했고요. 이제 대유행기 때는 워크스루 부스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저희도 들여와서 이제 짭짤한 수입을 거뒀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음압 소생실을 또 저희가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확진자 CPI 확진자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맘때 확진자인데 어레스트면 환자는 거의 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음압 소생실을 해서 그런 환자들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이니까 우리가 수용을 하자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C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앞에 이동식 CT를 두어서 그 세츄레이션 떨어지는 환자는 아예 바로 그 CT를 찍고선 ICU 매칭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운영이 좀 애매한 게 어떤 때는 환자가 확 느는데 어떤 때는 환자가 줄고 해서 병원 운영을 이제 감염병 위주로 할 것이냐, 일반 환자를 같이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하루에 환자가 10명도 안 오는 이런 상황도 좀 생기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반 환자를 보는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감염병 그거를 같이 봐야지 둘 중에 하나를 무슨 도박하듯이 이번 주는 여기에 더 많을 것이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설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는데 웍스루 부스가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검사를 하고 집에 바로 가는 사람 아니면 검사를 하고선 이 격리병실에서 들어와서 추가 검사를 하는 이런 형태로 환자를 운영을 했고 일반 환자는 경증구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이런 병원에 그런 또 다른 감염병이 이제 또 돌 때 그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관련해서 두 가지만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 기능, 일반 환자는 입원시키는 입원실이 중요하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감염이 확진된 사람, 그건 당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사각지대 환자들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고 그 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발열이 나는데 PCR은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페이션트 언더 인베스티게이션에서 조사 대상 유증상자인데 뭐 이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느냐 일반 병실은 그나마 만들어지거든요. 코호트 병상 해서 잘 모르겠어 거기에 이제 마련이 되는데 이 환자가 중환자일 때는 좀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 중환자실에 뒀는데 옆에 다 코로나 환자인데 이 사람이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 갈 데가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더 떠도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문제 이슈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유행기 이후에는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했었냐면 PCR은 상당히 이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응급실의 체류 기간은 굉장히 늘리고 119를 막고 우리 응압실 없어서 못 받아요. 이런 형태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래피드 안티젠을 이제 공식 인정을 하면서 저희는 래피드 안티젠을 거의 다 했습니다. 뭐 다쳐서 와도 다 하고 그래도 양성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증이고 금방 응급실에서 한 뭐 5분 10분 있다가 체류하고 가실 분들은 마스크 적용을 잘 하고 치료하고 그냥 보내버렸고 중증의 경우는 모두 RAT를 밖에서 하고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RAT가 굉장히 유용한 게 감염력이 있을 때는 RAT가 보통 양성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PCR을 꼭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5분도 안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일단 전수 검사를 하고 오니까 좀 좋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 응급실, 음압실로 들어오고 중증의 경우는 이제 렘데시비르를 200ml 로딩을 해서 중환자실 어레인지를 할 때까지 그 음압실을 사용을 하고 경증인 경우는 대증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는데 이제 저희 병원은 그 응급의학회에서는 조금 반대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팍스로비드랑 라게브리오를 응급실에서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안티바이럴은 빨리 들어갈수록 좋다고 되어 있는데 처방전을 해서 내일 가세요. 이건 환자를 잃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염병 전담병원이니까 우리는 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팍스로비드랑 라게브리오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제법 많이 왔고 만약에 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RAT에서 음성인 환자 같은 경우 그래도 이 사람 폐렴이 있고 상기도 증상이 있어 그러면 엑스퍼트를 추가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디스포지션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행기 이후에는 확진자들이 대거 응급실로 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감염내과가 또 진료를 안 보고 감염내과를 환자를 확진자가 직접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응급의학과 그래서 응급의학과에서 코로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형태에 이르러서 이런 진료 권고안을 같이 공유를 해서 업데이트 2번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확진자를 저희가 보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해결해야 될 문제점인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 지금 뭐 시위하고 계시죠. 그래서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 이거는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상한 형태로 환자를 못 보고 그런 형태가 운영이 되는데 감염병 전담병원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배후 진료과의 진료 역량이 문제인데 진료 역량이 안 돼서 어떤 그 환자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인데 산모예요. 근데 우리는 산과가 없어. 그런 거는 감염병 전담병으로서 역할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도 모든 진료를 볼 수 있는 안과도 볼 수 있고 그 응급수술도 할 수 있는 그런 배후 진료과의 역량을 좀 갖춘 상태에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모를 하나 받았었는데 응급실에서 응급실색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안 해보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응급실에서 그냥 저희 전공의가 애를 받았습니다. 예. 응급의학과가 그리고 에임이 다 나왔는데 나중에 헐레벌떡 오고 그런 일들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심되는 환자, 결과가 아직 안 나온 환자, 자가격리자 이런 환자들의 의료 사각지대 이거는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119에 계속 전화를 받았거든요. 거의 뭐 대원님들이 울면서 전화합니다. 이 사람 자가격리자인데 아무 데도 안 받아줘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때마다 죄책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런 설비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각과별로 이게 응급의학과가 이제 저희가 프론트에 서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응급의학과에 일이 맡겨지는 그런 악순환이 좀 생겨서 실제 해당 과에 그 환자를 리퍼를 했을 때 해결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그 감염병이 동반된 환자군을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답을 직접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응급의학과에서 분만한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애는 이제 그 초산부가 아니고 경산부가 아주 순풍 잘 나와서 문제 없이 퇴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